5. 내 생각에 새로운 죄수 가운데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역시 마지막에 목욕탕에서 마당에 나와서는 돌아가며 서로를 살펴보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젊은 사람에게 눈길이 갔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옷감의 질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듯 머뭇거리며 관찰하다가 옷을 끝까지 쭉 만져보았다. 잠시 후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올려다보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은 것을 보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내 느낌이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가 머리를 밀어버린 데다 키가 큰 체구에 비해 짧은 죄수복을 입었음에도 약 1시간 전에 관로 속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변신하는 데까지 이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검은 머리 소녀의 손을 좀처럼 놓지 못하던 얼굴에 뼈가 앙상한 그 남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내 기억에 한 번은 집에서 언제부터 읽지 않고 꽂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책꽂이 깊숙이 꽂혀 있는 책을 발견하고 빼앗은 적이 있었다. 그 책의 작가는 죄수였는데 결국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며 읽기가 쉽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였는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3단어씩이나 됐기 때문이다. 결국 재미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죄수들의 삶에 진저리가 나서 더 읽지 않았다. 그때 끝까지 읽었더라면 필요한 때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나마 읽은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은 그 책의 저자인 죄수의 주장에 의하면 수감 첫째 날이 이후의 날들보다, 다시 말해 글을 쓰는 시점과 가까운 시간들보다 먼 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나는 당시에 그 말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졌고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 역시 첫째 날이 가장 정확하게 생각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이후의 날들보다 첫째 날이 더 생생하게 기억난다. 처음 수감되었을 때 나는 마치 손님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그런데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결국 인간 본성의 기만 습관에 따라 나중에는 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은 다소 삭막해 보였는데 축구장이나 채소밭, 잔디밭, 꽃밭의 흔적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밖에서 보면 커다란 흙간을 연상시키는 아무 장식 없는 목조 건물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만 가능하다고 들었다. 앞쪽과 뒤쪽에도 비슷한 막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왼쪽에도 똑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후 좌우의 간격이 동일했다. 그 건너편에는 목욕탕에서 나올 때 본 것과 비슷한 넓고 멋진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와 광장, 동일하게 생긴 건물들이 그때 본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거대하고 평평하기만 한 이곳에서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그랬다. 이 방사형 도로는 막사들 사이의 도로와 이어져 있는 듯 보였는데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장난감처럼 생긴 빨간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아주 예쁘고 약해 보이는 차단기가 통행을 막고 있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이미 아주 익숙해진 가시철 조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실제로 헝가리에 있을 때 전선이나 전봇대에서 볼 수 있던 흰색 도자기 애자들을 콘크리트 기둥 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곳에 닿으면 바로 감전되어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도 없이 철조망 기둥들을 따라 난 모래가 깔린 좁은 오솔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 감시탑은 여기서 봤을 때 사냥 망루처럼 보인 탑을 사람들이 가리켰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감시탑에서 한마디 말이나 경고도 없이 바로 총을 발사한다고 했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잘난 체하며 열정적으로 주위를 환기시켰다. 곧이어 봉사자들이 시끄럽게 들그럭거리면서 왔는데 벽돌색처럼 붉은 그릇들의 무게 때문에 곧 쓰러질 듯 보였다. 이미 앞서 곧 따뜻한 스프가 나온대 라는 소문이 날개 달린 듯 퍼져나갔고 곧이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얘기를 하더니 이내 온 운동장에 퍼졌다. 나는 말문이 막혔는데 그것은 식사 시간이 됐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환한 얼굴과 감사, 기이하면서도 아이들에게서나 찾아봄직한 환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놀랐다. 나는 그때 그들이 숲 자체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큰 당혹감을 겪은 이후에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배려에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내 느낌으로는 그랬다. 그 소식은 아마 우리의 가장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되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우리의 대장 역할을 하는 한 남자 죄수에게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욕탕에 있던 죄수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 역시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낯선 헤어스타일에 헝가리에서는 바스크 모자라고 알려진 펠트로 만든 두꺼운 군청색 베레모를 쓰고 팔에는 붉은색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그 완장이 그의 권위를 잘 보여주었다. 나는 집에서 옷에 의해 사람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그러한 인식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슴에 빨간색 삼각형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사상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사실임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약간 근엄하기도 하고 과묵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친절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그가 우리보다 이곳에 오래 있었으니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키가 크다기보다는 마르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수척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종종 그가 혼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한두 번씩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시선과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말하자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짓는 미소를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는 슬로바키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 중 몇 사람은 슬로바키아어를 했는데 그들은 종종 그 사람 주변에 모여 함께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사람이 손잡이가 길고 원뿔 모양으로 이상하게 생긴 국자로 직접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그 옆에는 조수로 보이는 사람 둘 있었는데 그들 역시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붉은색 범랑 접시와 여기저기 흠집이 난 수저를 나누어 주었는데 개수가 모자란다면서 2명당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그릇이 비면 바로 자기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수프와 접시와 수저를 피역 장인과 함께 받아들였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같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그것도 같은 수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먹어보지 않아서 좀 찝찝했지만 꼭 그래야 할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먼저 맛을 보고 나에게 음식을 넘겨주었다. 얼굴 표정이 좀 이상했다. 맛이 어떤지 물었더니 나도 먹어보라고 했다. 그때 주변을 보니 일부 소년들은 놀란 채 다른 소년들은 웃느라 목이 맨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맛을 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피역 장인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자기는 상관없으니 버리고 싶으면 버리라고 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바로 말린 쇠기풀 수프야. 그가 설명했다. 그는 땅딸막하고 나이가 지긋해 보였는데 코 밑에는 콧수염을 길렀던 자리가 하얗게 남아있고 얼굴은 선하고 학구적으로 보였다. 우리 주위에 몇 사람이 접시와 수저를 든 채 잔뜩 찡그린 얼굴로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해 자기는 앞선 세계대전에도 장교로 참가했다고 했다. 내가 전선에서 독일 군인들과 함께 배속되어 전투할 때 이 음식에 대해 충분히 알 기회가 있었지. 그가 말했다. 그는 자기 생각에는 말린 채소 죽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호의적이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론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곧 적응이 될 것이며 그 안에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음식의 건조법에 관한 한 독일 사람들이 확실히 전문가라고도 했다. 그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군인에게 있어 첫 번째 법칙은 오늘 주는 것을 다 먹으라는 거야. 내일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는 자기 수프를 침착하고 태연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다 먹었다. 그런데 몇몇 어른들과 소년들이 막사벽 아래쪽에 수프를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은 곳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베레모를 쓴 우리 대장의 시선이 느껴지자 나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언뜻 보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독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접시를 반납하자 두꺼운 빵 한 덩어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위에는
블록 쌓기 게임에 쓰이는 블록과 비슷하고 크기 역시 그것과 비슷한 하얀 물질이 올려져 있었다. 그들이 버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마가린이었다. 빵은 검은 진흙으로 구운 듯 사각형이고 안에는 지푸라기와 우두둑하고 씹히는 나달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런 빵은 본 적도 없었지만 다 먹었다. 그것도 빵은 빵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 여행으로 이미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이다. 마가린은 마땅한 도구가 없어 로빈슨처럼 손가락으로 발랐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발랐다. 빵을 먹은 후에 물을 찾았지만 짜증스럽게도 물이 없었다. 기차에서처럼 또 목마름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 화가 났다. 그때 우리는 어떤 냄새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했다. 딱히 무슨 냄새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달달하고 끈적끈적한 냄새에 우리에게 약간은 익숙한 약품도 섞인 듯 했는데 아무튼 그 냄새 때문에 조금 전에 먹은 빵이 목구멍으로 다시 올라올 것 같아 거북했다. 범인은 왼쪽 도로 쪽에 있는 굴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다. 공장 굴뚝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우리 대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공장 중에서도 가죽 공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예전에 아빠와 함께 일요일이면 우이페슈트에 있는 축구장에 가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전차가 가죽 공장 옆을 지나가는데 공장 옆을 지날 때마다 나는 손가락으로 코를 붙잡아야 했다. 소문에 의하면 다행히 우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우리 중에 티푸스나 이질, 그 밖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면 곧 더 안락한 장소로 출발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안심시켜 주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숨은 대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장처럼 옷이나 피부에 숫자를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 번호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소문에 의하면 연녹색 잉크로 손목에 숫자를 새기는데 지워지지 않도록 바늘로 찔러서 문신을 한다고 했다. 그 무렵 수프를 가지고 온 봉사자들의 대화 소리도 들려왔다. 그들도 번호를 봤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온지 오래된 죄수들의 피부에 새겨져 있다고 했다. 우리 중 한 명이 그게 뭐요? 라고 묻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점점 곰곰이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자주 언급하곤 했다. 그 다음에 독일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 죄수가 독일어로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의미인즉 하늘의 전화번호였다. 이 대답을 듣고 많은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나 역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지만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숨은 대장과 2명의 조수 주변을 분주히 오가며 그들에게 다그쳐 묻거나 애워싸고 질문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리고 전해 들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재빠르게 전해주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 전염병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럼 그 시신들은요? 태워버립니다. 사실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건너편에 있는 굴뚝은 가죽 공장이 아니라 화장터의 굴뚝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졌는데 글자 그대로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의 굴뚝이었다. 그때 나는 굴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땅딸막하고 사각형인데다 구멍이 큰 굴뚝이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지붕을 내리친 것 같았다. 나는 사실 죽이나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이 냄새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 멀리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밝은 지평선을 따라 늘어선 이런 굴뚝들을 우리는 놀라며 바라봤는데 그 중 2개에서 우리 굴뚝과 똑같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우리 중에 나무가 얼마 없는 숲 뒤쪽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 생각이 맞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도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첫째 날 저녁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거의 정확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낮에 우리는 가금물로 된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다. 3개의 긴 단상처럼 생긴 것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구멍이 있었다.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 위에 앉아 그 안으로 대변을 누든지 소변을 보든지 했다. 보통 죄수 한 명이 검은 완장을 차고 손에 무거워 보이는 곤봉을 든 채 화를 내며 나타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보다 먼저 온 다른 일반 죄수 몇 명도 여기에서 어슬렁거렸는데 그들은 온순할 뿐 아니라 몇 가지 정보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숨은 대장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까지 꽤 먼 거리를 다녀왔는데 그 길은 흥미로운 주거지 옆을 지나갔다. 그 철조망 뒤쪽에도 동일한 막사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좀 이상한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을 보자마자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푸르헤친 옷 사이로 무언가가 드러났고 거기에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아기의 머리카락 없는 머리가 들러붙어 있었다. 그들은 다 해지기는 했어도 바깥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옷이 집시족의 야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약간 놀랐다. 물론 헝가리에 있을 때 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시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자라는 말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울타리 뒤편에 작은 아이들이 끄는 수레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들의 어깨에는 마치 조랑말처럼 멜대가 채워져 있고 그들 옆에는 콧수염이 길게 난 사람이 채찍을 들고 서서히 걷고 있었다. 그 집은 모포로 덮여 있었지만 많은 틈새와 찢어진 구멍 사이로 빵이 그것도 틀림없는 흰 빵 덩어리들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그때 길을 걸으면서 본 것 중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광경이 하나 더 있다. 한 사람이 흰 우독과 흰색 바탕에 옆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바지를 입고 중세 때 화가들이 썼을 법한 검은색 큰 모자를 쓰고 손에는 갈고리가 있는 멋진 막대를 든 채 좌우를 살피면서 길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기 어려웠던 사실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 역시 우리와 같은 죄수라는 것이었다. 맹세컨대 나는 이 길을 갔다 오면서 모르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때부터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 중에 자동차에 탄 사람들과 나이나 다른 이유로 의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아이와 엄마 그리고 겉보기에도 눈에 띄는 임신부들이 바로 그 순간에 내 눈앞에서 소각되고 있었다. 그들도 기차역에서 목욕탕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옷걸이와 번호, 목욕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이미 말한 대로 이발사들이 똑같이 그곳에 있었고 손에 비누도 받아들였다. 그들도 목욕탕으로 갔다. 듣자니 그곳에도 수도관과 샤워기가 있다는데 차이점이라면 물이 아니라 가스가 나온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은 일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분들을 보충하고 어떤 것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덧붙이기도 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다. 듣기로는 그들은 친절하고 세심하며 사랑으로 대해졌고 아이들은 공놀이도 하고 노래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을 질식시킨 장소는 잔디와 숲과 화단 사이에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학생들의 장난과 같은 어떤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를 들어 아주 교묘하게 옷을 갈아입힌 거며 옷걸이와 그 위에 있는 번호에 대한 아이디어며 소지품을 빼앗기 위해 하지도 않을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며 소지품 주인들에게 잔뜩 겁을 준 것이 나의 이런 느낌에 확신을 주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내 눈으로 그 결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위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내 느낌이다. 최소한 내 생각에는 이 모든 일이 기본적으로 일종의 장난처럼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회의를 하려고 모여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댔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며 더욱이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는 훈장이 달린 위험 있는 제복을 입고 시거를 문 명령권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들 중 한 명이 가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을 테고 다른 한 명은 목욕탕을, 세 번째 사람은 비누를, 네 번째 사람은 꽃들을 덧붙였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계속 나왔을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는 한참 동안 토론을 하며 수정한 반면 다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곧장 즐겁게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벌떡 일어나며 관로 속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났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벌떡 일어나며 서로 손바닥을 마주쳤을 것이다. 최소한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다. 명령권자들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후에는
많은 열성적인 손들이 야단법석을 뜬 후에 현실화되고 그렇게 드러날 성공에 대해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에서 아들의 말을 따른 노파, 흰 신발을 신은 꼬마와 금발의 엄마, 체격 좋은 아주머니, 검은색 모자를 쓴 노인, 의사 앞에서 신경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등이 아무 의심 없이 순순히 따라갔던 것이다. 그 전문가도 생각이 났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 로시에도 안타까워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불쌍한 모시코비치. 우리 모두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기생 오라비도 절규했다. 하나님 앞소서. 우리는 기생 오라비로부터 소년들이 추측한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기생 오라비와 벽돌 공장에서 만난 소녀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되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외에도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소년들은 그 순간 어느 정도는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나는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다른 일로 곰곰이 생각에 빠졌는데 듣기로는 그 장소와 시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곳에 있고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내 생각이 다소 지나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 시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여러 명이 뭔가 특이하고 몸소리 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의 숨은 대장도 이미 4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때 그 애는 나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해였기 때문이다. 입학식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는데 나 역시 보치크이라 부르는 끈으로 장식된 금푸른 헝가리 의상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기억났다. 교장 선생님은 위험 있는 분이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군대 사령관들과 외모가 비슷했는데 음해 보이는 안경을 끼고 멋지고 하얀 콧수염이 있는 분이었다. 내 기억으로 교장 선생님은 어떤 고대 현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을 마쳤는데 그 의미인즉 우리는 학교를 위해 공부하지 않고 삶을 위해 공부한다 였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대해 반드시 공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일을 솔직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것이 난처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 단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강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야 배워야 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수용소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이곳은 학살 수용소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근로 수용소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곳의 삶은 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급식의 경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도 그럴 것이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중간에 무슨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곧 그런 곳으로 가게 될 테지만 주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아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보 제공자들이 말해주었다. 병동수용소는 특히 굴뚝 아래에 있었는데 관련자들은 그 굴뚝을 2번 끝이라고 줄여 불렀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래도 끓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이었는데 나 역시 기차역에서 목욕탕으로 가면서 그런 물을 마셨지만 그때는 그 물이 그렇게 위험한지 알 수 없었다. 그곳에 편말이 있었다고 말하면 할 말도 없고 논쟁거리도 안 됐겠지만 그렇더라도 군인들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는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감사하게도 그 물을 마셨음에도 내 몸에는 이상이 없고 소년들로부터도 그때까지 어떤 증상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나는 그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사항과 볼 것, 관습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나는 오후에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굴뚝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망과 가능성, 희망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때는 굴뚝이 그곳에 있지도 않은 듯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은 바람의 방향에 달려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여자들도 보게 되었다. 철조망 옆에 흥분해서 떼지어 모여있던 사람들이 손으로 가리켰다.
그들이 여자들인지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저 멀리 우리 앞에 펼쳐진 진흙 들판 건너편에 실제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약간 놀랐다. 처음에 여자들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던 사람들도 잠시 후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울려 퍼진 한마디가 내 귀를 때렸다. 모두 민머리야. 잠시 후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희미하고 찍찍거리며 거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평화롭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여름밤에 산들산들 부는 바람의 파도를 타고 들려왔다. 이 음악 소리와 광경을 지켜보며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크게 놀랐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막사 앞에 정렬한 심열 종대 뒤쪽 어느 줄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뭘 기다리는지도 몰랐다. 쭉 둘러보니 우리 막사와 마찬가지로 앞, 뒤, 옆 할 것 없이 모든 막사 앞에도 죄수들이 모두 정렬해 있었다. 바깥 주도로에 자전거를 탄 3명의 군인이 부드러운 석양 공기를 뚫고 서서히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나타나자 누가 명령이라도 한 듯 나는 얼른 모자를 벗었다. 그 모습이 엄정해서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그런 진정한 군인을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싸늘하고 얼음장 같은 군인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차단기 이쪽에서는 우리의 숨은 대장이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차단기 건너편에서는 군인 한 명이 긴 노트 같은 것에 기록하고 다른 군인은 접근할 수도 없는 높은 사람인 양 듣고만 있었다. 말 한마디나 어떤 소리 하나 끄떡임도 없이 아무도 없는 주도로 위를 스르르 지나가는 이 상스럽지 않은 강자에게서 아침에 기차에서 친절하고 유쾌하게 인사를 나눈 부대원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려웠다.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오른쪽으로 가슴을 쭉 펴고 서 있는 군인의 옛 얼굴과 불룩 튀어나온 가슴 곡선이 보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침에 본 장교였다. 그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곤거리며 말했다. 저녁 인원 점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모든 것을 명확히 잘 이해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일이 거의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학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곳의 밤의 색깔과 장면을 보게 되었다. 불꽃놀이 같은 진짜 불꽃과 섬광이 왼쪽 하늘 가장자리를 온통 물들였다.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푸념을 하며 소곤거렸다. 화장터들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자연현상을 보고 경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해산했다. 나는 약간 배가 고팠다. 그런데 아침에 먹은 빵이 저녁 식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막사와 관련해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가구나 설비, 전등도 없고 바닥이 세멘트로 된 공간으로 헌병대 마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녁에는 쉬는 것이 밤을 보내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뒤에 앉은 어느 소년이 내 등에 다리를 꿰고 있었고 내 무릎에는 앞에 앉은 사람이 기대고 있었다. 나는 많은 새로운 경험과 체험, 느낌으로 무척 피곤해서 곧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들에 대해서는 벽돌공장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고 분위기나 느낌 같은 말하자면 전반적인 인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다. 그날들에도 여전히 새로 알아야 할 것과 봐야 할 것, 경험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 이때 나는 처음 여자들을 봤을 때 느낀 이상하고 낯선 싸늘함을 두 번 더 경험했다. 한 번은 냉담하고 찡그린 얼굴로 서로를 응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당신들 생각은 어때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물으면 아예 대답하지 않던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곤 했다. 끔찍하죠. 진정으로 아우슈비츠의 특징을 말하고자 한다면 물론 내 입장에서 이것은 그곳에서의 체험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막사에는 수백 명이 거주했는데 그중에 그 불운한 남자도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너무 헐렁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죄수복을 입었고 모자 역시 너무 커서 시종 이마에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역시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들 생각은 어때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산만하게 횡설수설하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집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관 건물과 기차, 벽돌 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해가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한여름의 해가 아주 일찍 떠오르고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아우슈비츠의 아침이 얼마나 추운지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소년들과 함께 우리 막사의 철조망이 보이는 쪽에 쪼그리고 앉아 바짝 달라붙어 서로에게 온기를 전해주며 비스듬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반대로 그늘을 찾기 시작했다. 어쨌든 이곳에서도 시간은 흘렀다. 피역 장인도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몇 가지 농담을 했고 우리는 편자 못 대신 조약돌을 모아 놀이를 했는데 기생 오라비가 계속 이겼다. 로시아의 목소리도 들렸다. 우리 일본어로 노래 부르자. 그 외에도 우리는 하루에 2번씩 공동 화장실에 갔고 아침에는 다 함께 세면실에 있는 막사에 갔다. 세면실은 공동 화장실과 비슷한 공간인데 다만 단상처럼 생긴 약간 높은 부분이 없는 대신 세로로 긴 줄이 3개 있었는데 아이언으로 도금된 물통이 연결되어 있었다. 또 각각의 줄 위에는 철 수도관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수도관에 촘촘하게 뚫린 작은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 밖에 음식 배급과 점호, 공지사항 전달 등으로 하루의 일과가 채워졌다. 여기에 더해 둘째 날 저녁에는 막사구역 폐쇄도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 대장이 안절부절 못하다 못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이때 멀리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막사 안에서 비명소리와 개 짖는 소리, 총이 탕탕 거리는 소리를 서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철조망 울타리 뒤쪽에서 사람들이 행진해오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나 역시 뒤쪽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들것에 들고 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누워있는 시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본 모든 일이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으면 물론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하는 일 없이 기나긴 날을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도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물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말이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기다림은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지루함과 이상한 기다림. 나는 이 인상이 아우슈비츠의 진정한 실체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내 관점에서 말이다. 나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그것은 둘째 날 나는 수프를 먹었고 셋째 날에는 심지어 수프를 기다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의 식사 체계는 상당히 이상했다. 아침 일찍 어떤 액체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커피라고 불렀다. 점심 식사로는 수프를 놀라울 정도로 이른 시간인 9시경에 주었다. 그 이후로는 해질녘에 있는 인원 점검 시간 직전에 빵과 마가린을 주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셋째 날이 되면서 배고픔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다른 소년들 역시 모두 배가 고파 불평하기 시작했다. 골초 소년만이 그 느낌은 자신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며 오히려 담배가 더 피우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항상 그러듯 짧게 얘기했고 얼굴에는 거의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자 소년들은 약간 화가 난 표정으로 그만하라며 손을 내저었다. 나중에 세어보니 내가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머문 기간은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척 놀랐다. 사흘째 저녁에 나는 이미 익숙한 화물기차 한 칸에 앉아 있었다. 목적지는 부엔발트라고 했다. 그 점에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보장하는 듯한 이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가졌음에도 우리를 배웅해준 사람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와 그 죄수들의 얼굴에 나타난 다정하고 꿈같고 부러운 듯한 표정에서 그것이 결코 착오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 중에는 그곳에 오래 있었고 많은 것을 아는 죄수도 있었지만 그들과 더불어 팔에 찬 완장과 모자, 신발에서도 알 수 있던 직위가 높은 죄수들도 있었다. 기차 옆에서도 모든 일을 그들이 처리했다. 군인들이라고는 약간 멀리 플랫폼 끝부분에 중간 간부 몇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 조용한 장소의 평화로운 저녁의 은은한 색채 속에서 내가 그곳에 도착한 정확히
사흘 반 전의 모습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고작의 역의 웅장함 정도 말고는 번잡하고 흥분과 빛과 움직임과 소리들과 생동감으로 열광하고 사방에서 불이 반짝거리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여정의 모든 것이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로 말할 것이 없다. 그때는 60명이 아닌 8명이 탔지만 짐이 없었고 여성들을 배려할 필요도 없었다. 그곳에도 변기가 있고 역시 덥고 목이 말랐지만 음식에 관한 한 절박한 욕망이 일지는 않았다. 기차 안에서 평소보다 큰 빵과 2덩어리의 마가린, 겉보기엔 헝가리의 시필르디 소시지를 연상시키는 독일식 소시지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바로 다 먹어버렸는데 당장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사실 기차에 따로 보관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행이 사흘이나 걸린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엔발트에 아침에 도착했는데 해는 비쳤지만 구름이 좀 있는 데다 가벼운 바람이 공기를 식혀주어 상쾌하고 따뜻한 깨끗한 날씨였다. 그곳의 기차역은 아우슈비츠 역에 비하면 최소한 시골 냄새가 나고 플랫폼이 정감이 가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우리를 맞는 사람들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차량의 문을 죄수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열었다. 사실 이번이 군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진정한 첫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 모든 일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모두 나가, 빨리, 오열종대, 출발! 처럼 짧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쿵 하는 소리와 찰싹하는 소리, 군화로 걷어차는 소리와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는 소리, 몇 사람이 희미한 신음소리도 들려왔다. 잠시 후 마치 끈으로 묶어 잡아당기는 것처럼 행렬이 진행되었고 우리는 행진에 나아갔다. 그러자 플랫폼 끝에 있던 군인들이 반바퀴씩 방향을 전환한 후 두 방향에서 한 명씩 합류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오행오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5번째 죄수복을 입은 사람 옆으로 2명이 1m 정도 거리를 두고 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고 한순간도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우리는 군인들의 걸음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 걸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까지의 모든 삶이 항상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어릴 때 종이조각과 막대기를 가지고 송충이를 성냥통에 들어가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 경우와 좀 비슷한 것 같았다. 송충이는 계속 움직이고 꿈틀거렸다. 이 모든 생각에 나는 몸이 좀 마비되고 멍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웃음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헝가리에서 헌병대로 이동하던 날 우리를 인솔하던 헝가리 경찰들이 허둥대며 부끄러워하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말없이 모든 일을 완벽할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이 독일 전문가들에 비해 헝가리 현병들은 시끄럽게 그들만 피웠지 실속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를 들어 독일 군인의 얼굴이나 눈, 머리색과 그 밖의 개인적인 특징뿐 아니라 그들의 실수나 얼굴에 난 뾰루지까지 자세히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것에 불구하고 우리 쪽에 있는 이 군인들이 과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들인가?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물론 나 역시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변을 잘 관찰해 보니 우리는 비탈진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멋진 길이 나타나는데 아우슈비츠에서처럼 곧지 않고 꾸불꾸불한 국도였다. 주변에는 많은 자연 녹지가 보이고 멋진 건물들과 빌라들이 멀리 숲과 공원과 정원 사이에 숨어 있었다. 전체 지역이 크기와 비율면에서 모두가 적당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아우슈비츠에 익숙해진 내 눈에는 친근하게 느껴졌다.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작은 일반 동물원이 있어서 우리는 놀랐다. 노루와 설치류를 비롯해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추레한 불곰도 한 마리 있었다. 그 곰은 발자국 소리를 듣자 흥분해서 곧 우리 안에서 먹이를 달라는 자세로 앉았다가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보여주었지만 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었다. 잠시 후 우리는 동상을 하나 지났는데 그 동상은 두 방향으로 나뉘는 길 안쪽에 있는 숲속 빈트 잔디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얀색 받침돌 위에 역시 하얀색의 연하고 거칠고 광택 없는 돌로 안정감 있게 세워져 있었는데 좀 투박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적흥적인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에 있는 줄무늬와 빡빡 민 머리,
무엇보다 하고 있는 전체 행동을 보니 죄수를 묘사하려 했다는 것을 비록 알 수 있었다. 바로 알 수 있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한쪽 발을 뒤로 높이 들어 올린 것만으로 봐서 달려가는 장면을 본던 것 같았는데 가슴에 안은 입방체 모양의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두 손으로 꽉 쥐며 아래쪽에서 감싸고 있었다. 첫눈에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예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지만 잠시 후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렇게 호의적인 의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촘촘한 철조망과 곧이어 땅달마간 돌기둥 사이로 장식된 철문이 나타났는데 윗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어 언뜻 배의 함교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아래로 들어갔다. 드디어 우리가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 도착한 것이다. 부엔발트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시골로 언덕 등성이의 위치에 있다. 공기는 깨끗하고 사방의 다채로운 풍경과 빙 둘러싼 숲, 아래 골짜기에 있는 시골집들의 빨간 기와지붕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목욕탕은 왼쪽에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방법은 좀 달랐지만 죄수들 대부분이 친절했다. 도착 후에 여기에서도 목욕과 이발, 소독제, 옷 갈아입는 과정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의실에 있는 물건들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것들과 정확히 똑같다. 그러나 그곳의 목욕탕 물이 좀 더 따뜻하고 이발사들은 좀 더 신중하게 머리를 자르며 그곳 탈의실에는 옷 담당자가 있는데 그는 사람을 한번 슬쩍 보고는 치수를 바로 알아맞힌다. 그 후 복도로 나와 유리로 된 내리닫이 창문 앞으로 가면 혹시 금리가 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여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머리도 길은 한가리 사람이 커다란 책에 이름을 적는다. 노란색 삼각형과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천을 주는데 둘 다 리넨 천이다. 삼각형 중안에는 한가리인이라는 표시로 커다란 U자가 있고 줄무늬 천에는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번호는 64,921번이었다. 전에 듣기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번호의 정확하고 분명한 독일어 발음을 배워두는 편이 좋을 거라고 했다. 예를 들면 피어 운트 제이치 노인, 피아 운트 츠반치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내 신분을 물으면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이 번호를 피부에 새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목욕탕 같은 곳에서 걱정스럽게 질문을 하면 온 지 얼마 된 죄수가 손을 높이 들고 천장을 바라보며 항변한다. 아, 이 한심한 사람, 우리는 지금 아우슈비츠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는 재봉사의 도움을 받아 저녁까지는 옷의 번호와 삼각형을 따라야 한다. 저녁 때까지 긴 줄을 기다리기가 실증이 난다면 빵이나 마갈린을 좀 떼어주고 재봉사들에게 호의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굳이 주지 않더라도 기꺼이 달아준다.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그 일이 결국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부엔발트는 아우슈비츠보다 공기가 쌀쌀하고 날은 잿빛으로 흐리고 자주 보슬비가 내린다. 부엔발트에서는 아침 식사로 캐르웨이시 수프를 사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또 이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우슈비츠에서는 보통 빵을 하루에 4분의 1 덩어리 배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의 1 덩어리를 주기도 하는데 반해 부엔발트에서는 보통 3분의 1 덩어리를 주고 어떤 날에는 빈 반 덩어리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점심 식사로 걸쭉한 죽을 주는데 붉은 색깔의 작은 고기 조각이 들어있기도 하고 운이 좋아하면 고기 덩어리 한두 개가 들어있을 때도 있다. 나는 이곳에서 출라그, 덤이라는 뜻입니다. 출라그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는데 현재 이곳에 있고 배급을 할 때면 아주 흐뭇해하는 한 장교의 표현에 의하면 마가린 옆에 소시지나 잼 한 숟가락을 배급받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우리는 부엔발트에서 천막 수용소, 다른 이름으로는 소수용소라고 부르는 천막에 거주했다. 바닥에 지퍼를 깔고 잤는데 간격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잤지만 등을 바닥에 붙일 수는 있었다. 뒤쪽 철조망 울타리에 전기는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든 저녁에 천막을 벗어나는 순간 세포트가 물어뜯는다고 사방에서 경고했다. 처음 들었을 때 겁주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경고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덕 쪽 위의 옆 그리고 사방으로 펼쳐진 대수용소의 자갈 포장도로와
산뜻한 녹색 막사들, 3층짜리 석조 가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쪽 철조망 울타리에서는 매일 저녁 적석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는 죄수들이 숟가락과 칼, 코펠, 옷가지를 판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빵 반덩어리를 팔겠다며 스웨터를 보여주고 설명도 곁들였지만 나는 사지 않았다. 여름에는 스웨터가 필요 없을 뿐더러 겨울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그렇게 많은 색깔의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안에 그렇게 많은 글자가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헝가리어 사투리 단어들이 들려오고 많은 이상한 언어도 들려왔는데 그 언어를 아우슈비츠에서 우리를 맞이한 죄수들로부터 처음 듣고 그 다음에는 기차 안에서 들었다. 부엔발트 천막 수용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모가 없고 세면실은 야외에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 세면대의 구조는 아우슈비츠 세면대와 기본적으로 비슷했지만 구유 모양의 돌로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 안에서 하루 종일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물이 뿜어져 나오거나 최소한 계속 새 나왔다. 벽돌 공장에 있을 때 이후 처음으로 목이 마르거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물론 부엔발트에도 화장터가 있지만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화장터가 수용소의 목적이나 본질, 정신, 의미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수용소에서 숨진 사람들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엔발트에서는 아마 이 말을 여기에 오래전부터 있는 죄수들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내 귀에도 들려왔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엔발트에서는 과거에 자기들이 일할 때에 비해 채석장이 거의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채석장에서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수용소는 7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는데 다하우, 오라니엔부르크, 작센하우젠 같은 더 오래된 수용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 죄수들도 있었다. 그제야 옷을 잘 입고 철조망 울타리 건너편에서 위험 있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며 여유있게 미소 짓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1만 번대와 2만 번대 번호를 달고 있었고 4자리 숫자뿐 아니라 3자리 숫자를 달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수용소 근처에는 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바이마르가 위치해 있는데 물론 이 도시의 명성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헝가리에서 배웠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둠과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 누구인가로 시작하는 시를 쓴 유명한 시인이 이 시인이 바로 괴테입니다. 유명한 시인이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작품 활동을 했다. 나는 그 시를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시인이 직접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후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도 무성해져 기념 안내판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 죄수들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는데 현재 수용소 어딘가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아우슈비츠에 남게 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은 일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역시 곧 부엔발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차이츠는 정확히 말하면 지역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진 강제 수용소로 부엔발트에서 화물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기차에서 내려 20분에서 25분 정도 군인들이 동행해 더 걸어가는데 잘 정리된 농지와 멋진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 나 역시 이 루트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름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M 이전인 사람들의 최종 정착지는 이곳이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름을 가지고 나눴네요. 나머지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라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마그데부르크 수용소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엔발트에서 맞은 나흘째 저녁에 손에 기다란 리스트를 든 다양한 군의를 가진 죄수들이 아크 등이 밝혀진 매우 넓은 공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가슴 아프게도 많은 소년들, 특히 로시에와 영영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름 철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차에 올라타야 했고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몇 번이고 강제 수용소를 옮기면서 겪는 짜증나는 피로보다 사람을 더 는들이 나고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다. 아우슈비츠와 부엔발트, 그 후에 차이츠를 거치면서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작고 열악하고 외따로 떨어진
말하자면 시골 강제 수용소임을 곧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목욕탕이나 화장터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었다. 그런 시설은 좀 더 중요한 강제 수용소에만 있는 듯 보였다. 이 시골 역시 단조로운 평지인데 수용소 끝에서야 보이는 푸른 산맥은 누군가에게 듣기로 튀링겐 산악지역이라고 했다. 가시 철조망이 국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내 모서리에 4개의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다. 수용소는 정사각형 형태로 기본적으로 먼지가 자욱한 하나의 커다란 광장인데 정문과 좀 떨어진 국도 방향은 탁 트인 데 반해 나머지 3면은 경납고나 서커스장의 범포 천막만한 거대한 천막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에서 장시간 사람들 숫자를 세고 줄을 정돈하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밀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이곳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심열종대로 세워놓고 어느 천막으로 갈지 정하기 위해서였다. 나도 한쪽,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뒤편 오른쪽 끝 천막 옆으로 떠밀려 얼굴은 정문을 향하고 천막을 등지고 선 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햇살 아래 몸이 거의 마비될 때까지 서 있었다. 아는 소년들이 있는지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온통 처음 본 사람들 뿐이었다. 내 왼쪽에는 키가 크고 마르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상체를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였고 오른쪽 사람은 키가 작고 어깨가 넓었는데 휴식 때 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앞쪽의 땅바닥을 향해 정확하게 침을 뱉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도 나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흘낏 쳐다보더니 두 번째 볼 때는 단축구멍 같은 눈에 삐딱한 눈빛을 띠고 좀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눈 아래로 우스꽝스럽게 작고 뼈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코를 볼 수 있었고 죄수 모자는 멋을 내느라 눈을 반쯤 가리도록 눌러쓰고 다녔다. 세 번째는 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제야 나는 그의 앞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부다페스트에 왔다고 하자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환상도로는 있는지 마지막에 6번 전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온 듯 아직도 6번 전차가 다니는지 등을 묻기 시작했다. 당연히 모두 그대로 있다고 하자 그는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도 궁금해해서 말해주었다. 간단해요.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또 묻자 그 후에는 특별한 것 없이 그들이 나를 이곳으로 싣고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마치 헝가리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처럼 놀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순간 반대쪽에서 따귀를 갈겼기 때문이다. 철썩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미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였고 얼굴 왼쪽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마복을 입고 긴 머리에 검은색 예술가 모자를 쓰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검은색에 가는 콧수염이 나 있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냄새조차 풍기고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진짜 향수 냄새였다.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말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리는 조용이라는 단어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가 높은 사람처럼 보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달고 있는 번호가 아주 낮고 삼각형에 Z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쇠줄에 달린 은색 호루라기를 걸고 팔에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LA가 새겨진 흰색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위치를 강조해 주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저앉은 채 분노를 얼굴에 드러내려 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상관없다는 듯 계속 소리를 질러댔지만 기름에 떠있는 것 같은 커다란 검은 눈동자의 시선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더니 이내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그가 내 분노를 읽은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는 내 얼굴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봤는데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나타났듯 순식간에 길을 터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내가 힘들게 몸을 다시 일으키자 바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전혀 아프지 않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럼 코피를 좀 닦는 게 좋겠어. 손을 코에 대니 손가락이 빨개졌다. 그러자 그가 피가 멈추도록 머리를 뒤로 젖히라고 하더니 그 무스름한 사람에 대해 말해주었다. 집시야.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 자식 호모일 거야. 틀림없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그러자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말 그대로 동성애자 말이야. 그제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가 손을 옆으로 내밀며 말했다. 나는 번디 치트룸이야. 나도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사실 노동봉사에 동원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나이가 21살이어서 동원되었다고 했다. 당시에 나이나 혈통 등 모든 면에서 노동봉사에 적합했고 4년 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고 했다. 쥐레를 철거하러 우크라이나에도 갔었다고 했다. 치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었다. 두들겨 맞았어. 그가 대답했다.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쩌다가요? 그러나 그는 얘기가 길다며 맞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단지 상병 한 명과 싸웠으며 코뼈도 그때 부러졌다는 말만 했다. 그는 쥐레 철거 작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삽 한 자루와 철사 한 줄이면 되고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이 헝가리 군인들을 대체할 때 수영자 중대에서 극소수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때 그들은 좀 더 쉬운 일과 나은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다. 물론 그들도 기차에 태워져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나는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에 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10분쯤 전에 앞쪽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나는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일제히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코바치 박사. 그러자 통통하고 토실토실한 얼굴에 원래 대머리인 정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발기계로 빙 둘러 민 남자가 수줍어하고 얌전을 빼며 사람들의 환호에 못 이긴 척 앞으로 나오더니 이번에는 그가 나머지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이 그 무스름한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고 잠시 후 뒷줄에 있는 나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지휘관, 그러니까 막사 반장과 막사 봉사자들을 선출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번디 치트롬은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대충 우리가 방 봉사자들을 뽑았다고 통역해 주었다. 잠시 후 그들이 우리에게 구령과 구령에 맞는 동작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한 번 이상은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독일 군인들이 봉사자들에게 경고했고 봉사자들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전해 주었다. 이 구령들 중에 차렷, 탈모, 창모 등과 같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경험상 이미 아는 것들이었지만 정착, 동작 그만 처럼 처음 듣는 구령도 있었다. 정착은 모자를 똑바로 쓰라는 구령이고 동작 그만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 허벅다리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구령들을 여러 차례 연습했다. 우리는 막사 반장에게는 다른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점호 보고였다. 그는 우리 앞쪽에서 수차례 연습했는데 군인 역할은 땅달막하고 진홍빛 피부에 얼굴에는 보랏빛이 도는 막사 봉사자가 대신했다. 제5막사 점호보고 총 250명 중 현재 인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는데 이 연습 과정에서 나는 우리 막사가 제5막사이며 총 인원이 250명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 연습을 반복하자 모두가 정확하고 완벽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몇 분이 지나갔다. 나는 천막 오른쪽 공터에 쌓여있는 흙과 그 위에 보이는 긴 장대, 그 뒤에 깊은 구덩이로 보이는 곳에 눈길이 가서 번디 치트롬에게 도대체 그것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뒷간이야. 그가 한번 보더니 바로 대답했다.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자 그가 고개를 몇 번 저었다. 너 잊어보니 지금까지 엄마 치마 옆에만 앉아 있었구나. 그가 이렇게 말하더니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다음과 같다. 저 구덩이를 똥으로 채울 때쯤이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나는 웃었지만 그는 진지했다. 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는 확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 쪽에서 엄격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군인 3명이 눈에 띄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곧 막사 반장이 연습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열정적이고 쩌렁쩌렁한 소리로 크게 외쳤다. 차렷, 탈모. 그러고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당연히 모자를 벗었다.